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족들이 우리 코앞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지식과 전통은 현대의 이해를 초월하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유목민부터 자연과의 언캐니한 연결고리를 가진 열대우림의 생존자들까지 이 부족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도전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강인한 부족들의 특별한 삶, 그들의 비밀,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함께 알아보세요. 1.3.2 부족. 북극권의 먼 지역,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와 타이가가 있는 곳에 수천 년 동안 문화가 꽃핀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의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사미족은 혹독한 북극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땅과 깊이 연결된 독특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미족의 삶의 중심에는 순록 방목이 있습니다. 대대로 사미족은 순록의 이동 경로를 따라 대규모의 영토를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유목 생활은 그들의 전통 의상에서부터 영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록은 단순한 음식의 원천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자 땅과의 연결,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미족은 그들의 고향에서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자연 환경과 깊이 얽혀 있으며 북극의 풍경, 동물 계절을 묘사하기 위한 놀라운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 또한 같은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전통적인 사미 공예품에는 복잡한 나무 조각, 생동감 넘치는 섬유, 순록뼈로 만든 은 장신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미 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측면은 그들의 음악입니다. 전통적인 노래인 요이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 주변 세계와 연결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미족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채굴, 문화 동화의 압력이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미족은 원주율 권리를 위한 글로벌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 문화,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자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전 세계 원주율 민족의 강인함을 증명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지식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사미족은 적응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미족이 북극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아와 부족은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고대 삶의 방식이 서서히 지워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와 부족. 브라질 아마존의 심장부에는 생존이 회복력의 상징이 된 부족이 있습니다. 어와 부족. 멸종 위기에 처한 수렵 채집자들로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없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부족 중 하나입니다. 아와는 유목민으로 작은 가족 단위로 밀림을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존은 밀림에 대한 깊은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야생 동물을 사냥하며 정밀하게 피카리, 원숭이 및 기타 동물을 잡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일, 견과류, 약용식물을 채집하는데 이들 중 많은 것은 세대를 거쳐 밀림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과의 관계는 공생적이며 그들은 단순히 밀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로운 존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아와의 전통적인 고향은 불법 벌목, 채굴, 그리고 농업의 확장으로 황폐해졌습니다. 밀림이 파괴되면서 아와의 삶의 방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아와가 외부인과 직접적인 갈등에 점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족을 발전의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와의 저항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위한 전투입니다. 상황은 그들의 땅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브라질 정부와 생존국제기구가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긴급히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부족으로 넘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3. 힌바 부족. 북부 나미비아의 쿠넨 지역 깊숙한 곳에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부족 중 하나인 힌바가 있습니다. 힌바 사람들은 주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며 그들의 존재는 가축 주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목 생활은 그들이 물과 풀밭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가축과의 연결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바는 가축에 의존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며 그들을 둘러싼 농업 및 도시화된 공동체를 피합니다. 흰바 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오크르 페이스트인 오지제의 사용입니다. 이 빨간 페이스트는 오크르, 버터 지방, 허브로 만들어지며 그들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발라집니다. 이 페이스트는 흰바에게 독특한 붉은 색조를 주며 단순한 미적 목적을 넘어서 중요한 문화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오크르는 강렬한 사막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곤충을 막아줍니다. 흰바 사람들은 또한 독특한 의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은 구슬, 조개, 가죽으로 만든 복잡한 장신구로 자신을 장식합니다. 이 의상은 지위와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각 장신구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제작됩니다. 남성들은 그에 비해 거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허리띠를 착용하고 머리를 오크르 페이스트로 덮습니다. 사회적으로 흰바는 가부장적 구조의 부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여성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가정의 관리자로서 음식, 주거 및 자녀 양육과 같은 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성들은 또한 그들의 사회의 근본이 되는 젖소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바 사람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개발, 식민지 유산, 그리고 세계화의 압력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흰바 공동체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했지만 다른 공동체는 전통적인 방식에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도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흰바 지역 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에프파댐은 부족을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쫓아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미비아 정부와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치열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흰바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흰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들은 현대화와 토지 분쟁 속에서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사로 머드맨 부족. 파푸아 뉴기니의 외딴 동부 고원에는 그들의 독특하고 섬뜩한 외모로 세계를 매료시킨 부족이 있습니다. 아사로 부족으로 알려진 머드맨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전사들은 고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사로 머드맨들은 복잡하고 괴기한 가면과 두꺼운 진흙으로 몸을 덮는 관습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통의 기원은 강력한 전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때 아사로 부족은 이웃 부족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아사로 강으로 도망칠 때 그들은 진흙탕에서 나와 몸이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앞에 있는 유령 같은 괴물 같은 모습에 너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아사로 부족은 진흙을 단순한 위장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전쟁의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드맨들이 착용하는 가면은 점토로 만들어지며 종종 적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 과장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면은 독특하며 전사 자신의 정체성과 부족 내에서의 지위를 반영합니다. 머드맨들이 전투를 준비할 때 그들은 몸 전체를 진흙으로 덮어 불안한 다른 세계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포 전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흙은 또한 전투 중 화살과 창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드맨들의 게릴라 전술은 밀림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족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서구의 인류학자와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이 부족의 존재를 기록했을 때 머드맨들은 그들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아사로 머드맨들은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화가 파푸아 뉴기니 전역에 퍼지면서 부족의 젊은 세대는 전통 관습 외부의 교육과 취업 기회에 점점 더 끌리고 있습니다. 많은 원주율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아사로는 이제 문화 보존과 변화하는 세계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코로와이 부족.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밀림 깊숙한 곳에는 탐험가와 인류학자들을 수십 년 동안 매료시킨 부족이 있습니다. 코로와이 부족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나무집으로 유명하며 이 높은 구조물들은 숲 바닥에서 최대 150피트까지 솟아 있습니다. 이 나무집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와이는 가지와 덩굴로 만든 불안정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나무에 지어진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집들은 경쟁 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모기, 해충, 그리고 숲 바닥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코로와이는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인류학자와 외부인들이 이 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대에도 많은 코로와이가 여전히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현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코로와이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장은 그들이 고인과 관련된 의식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보고서는 그들이 고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관행이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오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흥미로운 생활 방식 외에도 코로와이는 숙련된 수렵 채집자입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야생돼지, 사슴 및 기타 숲속 동물을 사냥합니다. 사고는 사고 야자수에서 얻은 전분으로 그들의 식단의 주요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을 둘러싼 나무로부터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정교한 나무 조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와이 부족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무 꼭대기에 높은 집을 짓는 동안 모켄 부족은 파도 위에서 살아가며 물과의 언캐니한 연결을 통해 바다를 항해합니다. 자연의 가장 예측할 수 없는 힘에 맞서 번영하는 이 문화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모켄 부족. 모켄 부족. 웨이욕본족은 바다 유목민으로 불리며 태국과 미얀마의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원주율 그룹입니다. 작은 떠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모켄은 안다만 제도의 섬들 사이를 오랫동안 이동하며 마치 신비로운 방법으로 물을 항해합니다. 그들의 집은 종종 기둥 위에 세워지거나 배로 만들어져 조수의 리듬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으로서 어업과 조개잡이에 의존하며 그들의 삶은 해양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켄 부족의 가장 매혹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놀라운 수중 시력입니다. 특히 모켄 아이들은 고글 없이도 수중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이 능력이 그들이 바다의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그들의 눈이 신체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모켄은 그들의 시력만큼이나 바다와 그 패턴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씨, 조수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은 세대를 통해 전해지며 이 연결이 그들이 안다만 제도에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물을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대의 이해를 초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모켄 부족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화의 힘, 기후변화 및 정부 정책은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떠있는 마을에서 쫓겨난 많은 모켄은 이제 도시 환경에서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의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2004년 내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모켄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개인은 비정상적인 동물 행동과 바다의 변화와 같은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여 높은 곳으로 도망쳤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 야노마미 부족. 야노마미는 아마존 우림에서 가장 크고 고립된 부족 중 하나로 인류학자와 생태학자 모두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계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는 외부 세계의 압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야노마미 사회의 눈에 띄는 특징은 복잡한 동맹 및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부족은 여러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그룹은 그들의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관계, 동맹 및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는 샤보노 건설과 같은 복잡한 의식을 통해 유지되며 이는 전체 가족이 함께 사는 대형 원형 공동주택으로 협력과 깊은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합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를 넘어 야노마미는 아마존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로도 유명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식물, 동물 및 자연의 주기 간의 복잡한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는 데 이 지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부족의 가장 중요한 관행 중 하나는 이동 농업으로 작은 숲을 개간하여 농업을 하고 그 후 땅이 쉬고 재생되도록 둡니다. 이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은 그들이 세대를 거쳐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야노마미의 삶의 방식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벌목과 채굴이 그들의 땅을 빠르게 침범하고 있으며
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불법 금 채굴입니다. 금 탐사자들이 야노마미 지역에 몰려들어 질병을 퍼뜨리고 독성 수은으로 강을 오염시키며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야노마미가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탈드록파 부족. 드록파 부족. 드록파 부족.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덜 알려진 공동체 중 하나로 주로 인도의 북부 고산 지역, 특히 라다크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인더스 강을 따라 다하노와 같은 지역에 살며 해발 3,000m 이상의 고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드록파는 티베트와 중국의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록파는 고대 인도아리안의 후손으로 여겨지며 다른 지역 그룹들과는 구별됩니다. 드록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의상입니다. 양모 로브, 다채로운 숄, 그리고 양모로 만들어진 대형 장식 모자 등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부족의 환경과 전통에 대한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이웃이 티베트 불교를 따르는 반면 드록파는 불교 이전의 형태를 실천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애니미즘과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보니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도 드록파 공동체의 자리를 잡아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혼합되고 있습니다. 드록파는 주로 목축업자이며 양, 염소 및 야크를 기릅니다. 그들은 또한 보리, 밀 및 완두콩을 재배하여 차가운 혹독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어적으로 드록파는 더 큰 인도아리안 계열의 다르딕 그룹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록파는 오늘날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화, 관광 및 기후변화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은 일부 경제적 이점을 가져왔지만 환경 파괴와 문화의 희석을 초래했습니다. 새로운 도로 건설과 기술의 확산은 드록파를 외부의 영향에 노출시켜 그들의 전통적인 관행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그들이 의존하는 고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록파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다크에서 매년 열리는 드록파 축제와 같은 축제는 그들의 전통 춤, 음악 및 공예를 선보이며 외부인들에게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류학자와 문화 보존 이니셔티브의 도움으로 드록파가 그들의 고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구도곤 부족. 서아프리카의 중심부 말리에서 온 도곤 부족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놀라운 지식으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도곤의 믿음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시리우스 별개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이해입니다. 특히 시리우스 B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백색 외성으로 현대 천문학자들이 19세기까지 확인하지 못한 별입니다. 일부 이론은 그들의 지식이 외계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세대를 거쳐 신중한 관찰과 구술 전통을 통해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도곤의 우주론은 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복잡한 믿음 체계는 애니미즘, 조상 숭배 및 여러 신들의 신화와 이야기를 통합하여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술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중하게 전해져 수세기 동안의 지식과 문화를 보존합니다. 건축은 도곤의 삶의 또 다른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을은 반디아가라 절벽에 지어져 있으며 독특한 진흙 벽돌 주택이 시간이 지나도 견뎌왔습니다. 절벽 자체는 주변 풍경 위로 극적으로 솟아 있으며 단순한 자연 장벽이 아니라 도곤의 영적이고 문화적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예술은 그것은 인상적이면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복잡한 나무 가면과 조각상은 도곤의 의식에 필수적이며 각 작품은 상징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그들의 신과 조상과 연결합니다. 도곤 부족이 현대 천문학이 확인하기 수세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상세한 시리우스 별개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까요? 고대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의 지식 뒤에 더 깊은 신비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크치 부족. 러시아 북동부 추크치 반도의 혹독하고 바람 부는 지역에서 밀원파구로 한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 적응해왔습니다. 추크치족은 회복력 있고 자원훌한 집단으로 수세기 동안 순록 방목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추크치족은 유목민으로 거대한 나무가 없는 툰드라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겨울은 매우 추워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인 환경에서 세대를 거쳐 번영해 왔을까요? 그 해답은 순록과의 깊고 공생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음식과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수단이자 영적인 의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추크치 문화에서 순록은 거의 신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의 민속은 순록을 신성한 위치로 올려주는 이야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의식과 의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이 유대감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록 방목은 추크치 생활 방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전문가적인 사냥꾼과 어부로 툰드라와 북극 해양의 자원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구술 전통을 통해 전해진 광범위한 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리듬, 순록의 이동, 물고기의 흐름, 그리고 가혹한 환경에서 음식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추크치는 오늘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그들이 수세기 동안 의존해온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온도와 변화하는 날씨 패턴은 툰드라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방해하여 순록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전통적인 사냥 및 어업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크치가 순록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얼어붙은 툰드라를 탐색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그들의 풍부한 가축 방목 전통과 현대화 및 환경 변화의 힘 사이에 다른 투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12일 마사이 부족. 마사이 부족은 케냐와 탄자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사이는 반유목민으로 오랫동안 가축을 그들의 존재의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가축은 마사이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위 및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가축은 의식과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의 주요 통화로 사용됩니다. 마사이는 니로 사하라어 계열의 마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모국어는 그들을 문화유산과 연결시켜주지만 그들은 또한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구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마사이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식민지 시대 동안 영국은 토지 제한을 부과하고 마사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변경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마사이는 교육에 대한 압박, 토지 분쟁 및 도시화의 침해와 같은 현대화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토지는 마사이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방목지는 한때 광활했지만 이제 농업개발과 세레겐티 및 마사이 마라와 같은 국립공원의 조성으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마사이가 돌아다닐 공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마사이 청소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농촌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전통적인 마사이 의상, 즉 화려한 색상의 슈카를 입는 관행의 점진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사이의 도전은 단순히 토지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역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뭄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져서 마사이가 가축을 유지하고 풀밭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2타사다이 부족. 1970년대 초 필리핀 민다나오의 밀림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부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타사다이로 알려진 이들은 현대 문명에 의해 손대지 않은 석기 시대의 사람들로 묘사되었습니다. 발견의 주인공인 마누엘 엘리잘데는 필리핀 정부의 관리로 1971년에 이 부족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잘데에 따르면 타사다이는 동굴에서 살고 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농업이나 금속 가공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전체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들, 인류학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관람객들이 이 잃어버린 부족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엘리잘데의 발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사다이가 그들이 묘사된 것처럼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타사다이가 사실은 근처의 농업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며 홍보를 위해 석기시대 원시인인 척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은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